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방송작가입니다. 이번 사연은 남편의 차 조수석 밑에서 발견된 빨간 립스틱 하나 때문에 평온했던 25년 결혼 생활이 순식간에 피바다로 변해버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 립스틱의 진짜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청주에 살고 있는 53살 명지윤이라고 합니다. 전직 간호사 일을 하다가 퇴직하고 10년 넘게 거동이 불편하신 시부모님 병수발을 들며 전업주부로 살았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은 끔찍했던 그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서 용기를 내서 사연을 쓰고 있어요. 2달 전이었어요. 저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고막을 찌르고 매캐한 매연 냄새가 코끝을 아릿하게 찌르던 청주 외곽의 한 자동차 검사소에 앉아 있었죠.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남편의 검은색 세단이 검사 라인을 통과하는 걸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던지요. 사실 그날은 유독 제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 날이었거든요. 여자분들은 어떤 날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시어머니 목욕시켜드리고 시아버지 욕창방지 매트 갈아드리고 나니 온몸이 땀범벅이었습니다. 그런데 출근하던 남편 강석 씨가 현관문을 나서다 말고 뭘 툭 던지더라고요. 여보, 오늘 내 차 검사 마지막 날이야. 나 오늘 업체 미팅 때문에 도저히 시간 안 나니까 당신이 좀 다녀와. 예약은 해놨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 차키를 제 손에 쥐어주고는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탔죠. 25년을 함께 산 부부라지만 가끔은 제가 저 남자의 아내인지 아니면 무보수 간병인인지 헷갈렸어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성격상 남편이 곤란해지는 건 또 못 봐서 파스 2장을 허리에 붙이고 억지로 운전대를 잡고 검사소로 향했던 거예요. 검사소 대기실은 지루함 그 자체였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고장이라도 난 듯 느릿느릿하고 믹스커피 자판기에서는 설탕 찌든 냄새가 났죠. 휴대폰을 뒤적거리며 그날 저녁 메뉴를 고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72마에 파리땡땡 차주님? 검사 다 끝났습니다. 사무실로 오세요.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직원이 제 차 번호를 불렀습니다. 저는 엉거주춤 일어나 사무실로 향했죠. 직원은 모니터를 보며 합격 판정을 설명해 주더니 갑자기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조심스레 내려놓더라고요. 아, 고객님, 검사하다가 조수석 시트 밑에서 이게 나왔거든요. 명품 같은데 떨어뜨리신 것 같아서요. 직원의 손가락 끝이 가리킨 곳에는 번쩍이는 금색 케이스에 립스틱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이거 제 거 아닌데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직원의 눈이 허둥지둥 갈 곳을 잃어버리더군요. 그 묘한 눈빛. 마치 아이고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하고 자책하는 것 같은 그 눈빛에 제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서늘함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 립스틱을 집어들었어요. 묵직한 금속의 무게감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고 뚜껑을 열자마자 진하고 달콤한 장미향이 확 풍겼죠. 그리고 보이는 빨간색, 그냥 빨간색이 아니었어요. 아주 선명하고 치명적인 젊은 여자들이나 바를 법한 강렬한 레드였죠. 입생로랑. 여자라면 누구나 아는 그 명품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괴한 건 립스틱의 상태였습니다. 단면이 뭉개져 있었거든요. 누군가 아주 급하게 발랐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짓눌린 것처럼 말이죠. 고객님, 조수석 깊숙이 박혀 있어서 꺼내느라 애먹었습니다. 잘 챙겨가세요. 직원은 제 눈을 피하며 말을 툭 던지고는 다음 차량 서류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립스틱 뚜껑을 닫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제 차도 아닌 남편의 차.
그것도 남편이 평소에 신성한 작업 공간이라며 누구도 함부로 태우지 않던 그 조수석 밑에서 왜 그런 게 나왔던 걸까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 남편 최강석. 그는 자타공인 바른생활 사나이였습니다. 지방 중소기업 전무로 있으면서 단 한 번도 구설에 오른 적 없고 술, 담배도 거의 안 하는 사람이었죠. 주말이면 시부모님 모시고 병원에 다니는 게 낙인 줄 알았던, 제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했던 바로 그 남편 말입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지만 발끝이 떨려 엑셀을 밟을 수가 없었어요. 차 안에는 여전히 남편이 즐겨 쓰는 은은한 방향제 냄새가 났지만 제 주머니 속 립스틱에서 풍기던 그 이질적인 장미향이 온 차 안을 덮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누구 걸까? 직장 동료? 아니면 우연히 태워준 사람? 그때 제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수만 가지 가설을 세워봤지만 어떤 결론도 제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했어요. 특히 그 뭉개진 립스틱의 단면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죠. 무슨 짓을 했길래 립스틱이 저 모양이 됐을까 하는 불쾌한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용한 차 안에서 갑자기 진동 소리가 울렸어요. 제 휴대폰이었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죠. 동서 배유리. 액정에 선명하게 뜬 그 이름. 평소엔 연락도 없던 동서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네, 동서. 어쩐 일이에요? 최대한 차분하게 목소리를 내보려 했지만 제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서의 첫 마디에 저는 핸들을 잡고 있던 손의 힘이 완전히 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아, 형님. 별일 아니고요. 혹시 제 립스틱 못 보셨어요? 아까부터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요. 입생로랑 45번인데. 그 순간 검사소의 매연 냄새가 다시 확 끼쳐오는 것 같았습니다. 제 주머니 속 금색 막대가 갑자기 뜨거운 불덩이가 된 것처럼 제 허벅지를 달구기 시작했죠. 그렇게 평온했던 제 25년의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진짜 지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립스틱? 제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며 그 단어를 겨우 뱉어냈습니다. 동서는 제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는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건지 한층 더 살랑거리는 말투로 대꾸하더군요. 네, 형님. 제가 저번에 아주버님 차 탔을 때 흘린 것 같아서요. 어머, 제가 진짜 정신이 없죠? 형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그 색깔 아니면 안 바르잖아요. 입생로랑 45번. 그거 한정판이라 구하기도 힘든 건데 혹시 보셨어요? 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번지면서 지난주 남편의 행적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죠. 남편은 분명히 지난주 내내 업체 미팅 때문에 늦는다고 했거든요. 게다가 남편은 평소에 자기 차 조수석에 누굴 태우는 걸 결벽증 환자처럼 싫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마트 장 보고 짐을 좀 실으려고 해도 차 버린다며 뒷좌석에 실으라고 짜증을 내던 인간이었으니까요. 그런 사람이 그 금쪽 같은 조수석에 동서를 태웠다니요? 그걸 왜 우리 남편 차에서 찾니, 유리 씨? 제 목소리는 제가 들어도 소름 돋을 만큼 낮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아, 맞다! 하며 가벼운 감탄사를 내뱉더군요. 아유, 형님. 아주버님이 말씀 안 하셨어요? 저 지난주 화요일에 백화점 앞에서 차가 고장났었거든요. 마침 아주버님이 그 근처 지나가신다길래 염치불고하고 좀 얻어 탔죠. 한 10분 정도였나? 거기서 화장고 치다가 떨어뜨렸나 봐요. 형님, 혹시 있으면 제가 내일 시댁 모임 때 받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 운전대를 잡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남편은 분명히 그날 대전지사에 내려가서 자고 온다고 했었습니다. 분명히 제 손으로 갈아입을 속옷까지 챙겨서 가방을 싸줬거든요. 그런데 동서를 백화점 앞에서 태웠다고요? 10분 정도 얻어탔는데 립스틱 단면이 그렇게 뭉개질 수가 있나? 주머니에서 다시 립스틱을 꺼내보았습니다. 뚜껑을 열자 아까보다 더 진하게 느껴지는 장미향이 코를 찔렀죠. 짓눌리고 뭉개진 그 빨간 속살이 마치 저를 비웃는 입술처럼 보였습니다. 동서 배유리는 30살에 저희 시동생이랑 결혼해서 들어온 여자예요. 인스타그램인지 뭔지에서 옷을 판다며 늘 화려하게 치장하고 다니는데 시어머니 앞에서는 어찌나 애교를 떠는지 70 넘은 노인네가 걔말 한마디면 껌뻑 죽습니다. 전직 간호사인 제가 시부모님 병수발 들며 똥오줌 받아낼 때 동서는 손가락 까딱 안 하고 형님 고생하시네요 하며 명품 가방이나 휘두르고 다니던 애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청주 시내의 풍경이 평소와는 다르게 낯설고 기괴하게 느껴졌습니다. 25년 동안 이 도시에서 남편과 아이들을 키우며 쌓아온 제 삶이 이 작은 금색 막대기 하나에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그 립스틱을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시작했죠. 시부모님 진지를 먼저 차려드리고 방 안에 앉아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된장찌개 냄새와 주방의 온기, 거동이 불편해 끙끙거리시는 시아버지의 신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지만 제 심장만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어요. 밤 9시가 넘어서야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최강석 씨가 평소처럼 피곤한 기색을 띠며 들어오더군요. 아, 피곤해. 여보, 나 물 한 잔만 줘. 오늘 검사소는 잘 다녀왔어? 남편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주방에서 냉수를 한 컵 떠다 남편 앞에 놓았죠. 동서의 립스틱 바로 옆에요. 남편의 시선이 물컵에서 립스틱으로 옮겨가는 그 찰나의 순간 저는 남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이 짐짓 모르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 끝이 아주 살짝 갈라지더군요. 동서 거라네. 오늘 검사소 직원이 조수석 밑에서 찾았다고 전해주더라고. 근데 당신 지난주 화요일에 대전 갔다며. 동서 차 고장나서 백화점 앞에서 태워줬다는 말은 없었잖아. 제 질문에 남편은 갑자기 물컵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더니 제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을 보이더군요. 당황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명지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이제 내 차까지 뒤지고 다니는 거야? 사람을 이렇게 뒷조사 하고 의심해? 의심이라니. 검사소 직원이 준 걸 그대로 가져온 것뿐이야. 그리고 동서한테 전화가 왔었어. 자기 립스틱 거기 있냐고.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유리차 고장났다길래 잠깐 태워준 게 무슨 대수라고 이 난리야. 내가 당신한테 일일이 누구 태웠는지 보고해야 돼?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기나 해? 남편의 적반하장에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알던 바른생활 사나이 최강석은 어디 가고 제 눈앞에는 핏대를 세우며 화를 내는 낯선 괴물만 서 있었죠. 남편은 씩씩거리며 셔츠 단추를 거칠게 풀어헤치더니 제 얼굴에 대고 삿대질을 했습니다. 당신 요즘 이상해. 갱년기야? 아니면 집안일만 하다 보니 정신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대전 갔다고 했던 날 올라오는 길에 잠깐 본 거야. 그게 그렇게 큰 죄야? 립스틱 좀 떨어뜨린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사람을 범죄자 취급을 해? 범죄자 취급한 적 없어. 그냥 사실을 묻는 거잖아. 차에서 뭘 했길래 립스틱이 그렇게 뭉개졌는지.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서늘하게 변하더군요. 그는 한 걸음 다가와 제 턱 끝까지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뭉개져? 당신 진짜 미쳤구나.
립스틱이 뭉개졌든 말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유리 걔가 원래 덜렁대잖아. 당신 머리가 진짜 어떻게 된 모양인데? 내일 당장 정신과 예약해 줄 테니까 병원이나 가봐. 괜한 사람 잡지 말고. 남편은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겨진 저는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억울함과 모멸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25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부모님 대소변 받아내며 살았던 결과가 고작 미친 여자 취급이라니요. 하지만 남편이 간과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전직 간호사예요. 환자의 미세한 수치 하나, 눈빛 하나 놓치지 않고 기록하던 사람입니다. 남편이 화를 낼 때 그의 오른쪽 눈 밑 경련과 다급하게 바닥을 향하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화요일에 올라오는 길에 유리를 봤다고 했지만 화요일에 그날 남편은 대전지사 사람들과 저녁 먹고 온다며 사진까지 보내줬었거든요.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안방에서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립스틱을 쥐고 또 쥐었죠.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그렇게 결벽증처럼 아끼던 차, 그리고 그 안에 달려있는 블랙박스. 남편은 제가 기계치인 줄 알고 안심하고 있겠지만 간호사 시절 차트 프로그램을 누구보다 빨리 익혔던 저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미친 여자로 몰아? 그래, 어디 끝까지 가보자. 새벽 4시. 저는 모두가 잠든 고요를 틈타 남편의 차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뚫고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제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죠. 그 새벽, 지하 주차장의 공기는 눅눅하고 차가웠습니다. 하얀 입김이 흩어지는 걸 보며 남편의 차 문을 열었죠. 차 문을 여는 순간 평소엔 그렇게도 좋게 느껴지던 은은한 방향제 냄새가 갑자기 비린내처럼 확 끼쳐오더군요. 조수석 밑에서 그 립스틱을 발견한 뒤로 이 차 안의 모든 공간이 오염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블랙박스로 손을 뻗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블랙박스 메모리를 뽑아내는 제 손끝은 떨림 하나 없이 차분했어요. 하지만 심장박동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강하게 요동치고 있었죠. 그 작은 메모리를 들고 거실로 올라와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제발 제 예상이 틀렸기를, 그저 제가 갱년기라 예민해서 부린 억측이었기를 간절히 빌면서요. 그런데 말이죠. 폴더를 열자마자 제 심장은 바닥으로 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남편이 대전지사에 내려갔다던 그날의 영상들만 쏙 빠져 있더라고요. 다른 날짜는 다 멀쩡한데 오직 그날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의 기록만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포맷을 한 거죠. 남편은 평소에 블랙박스 관리 같은 거 안 하던 사람입니다.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특정 날짜의 영상을 지웠다. 이건 확인 사살이나 다름없었죠. 당신 정말 뭐 캥기는 거라도 있는 거야? 입술을 깨물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남편은 제가 이런 걸 확인해 볼 엄두도 못 낼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 오만함이, 그 비겁함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더군요. 몇 시간 뒤 날이 밝았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부엌으로 나오는데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안방에서 나와 기지개를 켜더군요. 그러더니 제 얼굴을 보며 아주 다정하게 묻는 겁니다. 여보, 잠 좀 잤어? 안색이 너무 안 좋네. 거봐, 내가 당신 요즘 이상하다고 했잖아. 오늘 주말이라 동생네 점심 먹으러 오기로 한 거 알지? 음식 준비 좀 신경 써줘. 남편의 그 가증스러운 다정함에 속이 뒤틀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내색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여기서 터트려봤자 저만 정신 이상자 취급받을 게 뻔했거든요. 점심때가 다 되어가자 거실 안방문이 열리며 시어머니 박정자 여사가 나오셨습니다.
남편은 쪼르르 달려가 시어머니를 부축해 소파에 앉히더니 제 눈치를 힐끔 보며 들으라는 듯 혀를 차더군요. 어머니, 애 엄마가 요즘 갱년기가 심하게 왔나 봐요. 자꾸 있지도 않은 일을 지어내고 사람을 의심하네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매섭게 눈을 흘기셨습니다. 지윤아, 너 정신머리가 그게 뭐냐? 강석이가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이 집구석 건사하는데 집에서 밥이나 축내면서 애 먼 남편 잡을 궁리나 해? 당장 병원부터 가봐라. 벼랑간 날아온 시어머니의 호통에 저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최강석 이 인간 이미 시어머니한테 제가 미쳤다고 밑작업을 다 해놓은 거였죠. 얼마 뒤 초인종이 울리고 시동생과 동서 배유리가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원피스 차림으로 들어온 동서는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어젯밤 제가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던 그 립스틱을 단번에 발견하더군요. 어머, 형님, 제 립스틱 여기 있었네요? 동서는 마치 이상가족이라도 상봉한 것처럼 반가워하며 립스틱을 덥석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곤 제 눈치를 살피기는커녕 보란듯이 뚜껑을 열어 거울을 보며 입술에 그 빨간색을 덧바르기 시작했죠. 진한 장미향이 거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동서는 입술을 파하며 맞붙이더니 아주 기분이 좋다는 듯 생긋 웃으며 남편 강석 씨를 쳐다보더라고요. 아주버님, 이 색깔 저한테 잘 어울리죠? 이거 잃어버려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역시 전 이게 제일 예쁘다니까요. 남편은 그 시선을 피하지도 않고 허허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유리 씨한테 아주 잘 어울리네. 색깔 참 곱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그 묘한 기류. 시어머니까지 다 앉아있는 집안 거실에서 버젓이 서로 눈을 맞추며 웃는 그 뻔뻔함에 제 손끝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한마디 던졌죠. 유리 씨, 그 립스틱이 많이 뭉개졌던데 도대체 차 안에서 뭘 했길래 그렇게 된 거야?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썹이 꿈틀거렸고 남편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버렸죠. 동서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저를 쳐다보더군요. 형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뭉개지다니요. 그냥 제가 좀 험하게 써서 그런가 본데. 어머, 아주버님 말씀이 맞나 봐. 형님 진짜 상태가 이상하네. 지윤아! 시어머니가 소리를 빽 지르며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79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쩌렁쩌렁한 목소리였죠. 너 지금 제정신이냐? 어디서 동서를 상대로 그런 회개망측한 소리를 해? 강석이가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너 먹여 살리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어디서 의부증 도져서 집안 풍비박산을 내려고 들어? 어머님, 저는 그냥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에. 입 닥치지 못해? 너 오늘 당장 강석이 손잡고 병원 가. 가서 머리 검사든 뭐든 다 받고 오라고. 어디 귀한 내 아들을 파렴치한으로 몰아. 네가 10년 동안 수발든 거 그거 하나 믿고 유세 떠는 거냐? 시어머니의 불호령에 남편은 옆에서 저를 안쓰럽다는 듯 쳐다보며 한숨을 쉬더군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애엄마가 아파서 그래요. 여보, 당신 일단 방에 들어가서 좀 쉬어. 얼굴이 너무 빨개. 저는 졸지에 미친 여자가 되어 방으로 쫓겨나다시피 들어왔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형님, 요새 많이 힘드신가 봐요. 그러게 말이다. 예전엔 안 저랬는데. 하는 동서와 시어머니의 대화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제가 그 방 안에서 단순히 울고만 있지 않았다는 걸요. 저는 남편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웠을 때 놓친 결정적인 실수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지난주 화요일 오후에 결제한 하이패스 기록과 카드 내역이죠. 제 손에는 이미 남편의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소란스러운 틈을 타 슬쩍 가져온 거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잠금 해제하고 문자 내역을 살폈습니다. 그러던 중 제 눈에 띈 장소,
캐슬 무인텔 78,000원 결제. 지난주 화요일 오후 3시 대전지사 미팅 중이라던 그 시간에 남편은 청주 외곽의 한 무인텔에 있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이제 의심은 확신이 되었고 슬픔은 서늘한 복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넣으려던 그들의 계획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똑똑히 보여줄 때가 된 거죠. 그때 방문 너머로 동서 유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형님, 자요? 저 형님 걱정돼서 따뜻한 차 한 잔 가져왔는데 들어가도 되죠? 문을 열고 들어오는 동서의 손에는 찻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위로가 아닌 승리자의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휴대폰을 뒤로 숨기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리는 아주 우아한 척, 걱정스러운 척 연기를 하며 제 침대맡에 찻잔을 내려놓더군요. 형님, 좀 진정됐어요? 아주버님이 너무 걱정하시더라고요. 어머님도 화가 많이 나셨는데 제가 잘 말씀드렸으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그냥 형님이 요즘 몸이 좀 허하셔서 그런 거라고 얘기했어요. 형님, 제가 영양제라도 좀 챙겨드릴까요? 동서의 그 가식적인 말투에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여자로 낙인 찍어놓고 자기는 관대한 조력자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였죠. 제가 휴대폰을 꽉 쥔 채 아무 말이 없자 유리는 슬쩍 제 눈치를 보더니 덧붙였습니다. 근데 형님, 아까 그 립스틱 이야기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차 안에서 뭘 했냐니. 아주버님이랑 저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이 참, 형님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시다. 아주버님이랑 저희 남편이 들으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형님, 우리 서로 선은 지키면서 살아요. 정 힘드시면 제가 잘 아는 병원이라도 소개해드려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동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미안해,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나 봐 하고 사과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 주머니 속에는 남편의 무인텔 결제 내역이 찍힌 휴대폰이 있었고 제 머릿속에는 지워진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으며 대꾸했죠. 유리 씨, 참 고마운데 병원은 내가 알아서 할게. 이래봬도 내가 전직 간호사인데 어느 병원이 용한지 유리 씨가 나만큼 잘 알겠어?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유리 씨는 유리 씨 앞가림이나 잘해. 립스틱 또 잃어버리지 말고. 제 말에 동서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시더군요. 눈매가 날카롭게 치켜 올라가더니 찻잔을 챙겨 들고는 쌩하니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문이 닫히자마자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곳에 더 있다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월요일 아침, 저는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청주 가경동 골목에 있는 사설데이터 복구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간밤에 한숨도 못 자서 눈은 충혈되고 몰골은 말이 아니었지만 정신만은 대나처럼 맑았죠. 좁고 침침한 사무실, 돋보기를 쓴 사장님이 제 블랙박스 칩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지워진 건데 복구가 될까요? 지난주 화요일 영상이 꼭 필요합니다. 제 간절한 목소리에 사장님은 무심하게 칩을 컴퓨터에 꽂더니 한참을 두드렸습니다. 1분 1초가 1년처럼 느껴지더군요. 덮어쓰기가 안 된 상태라면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누군가 아주 말끔하게 밀어버렸네요. 전문가 솜씨는 아니지만 꽤 신경 써서 지웠어요. 일단 기다려보세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커피 종이컵을 만지작거리던 제 귀에 사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 손님, 운이 좋으시네요. 데이터 찌꺼기가 좀 남아있어서 70% 정도는 복구됐습니다. 여기 보세요. 저는 홀린 듯 사장님의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면 속에는 차 앞유리 너머에 익숙한 도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죠. 하지만 진짜 제 숨통을 조인 건 화면이 아니라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소리였습니다.
블랙박스 마이크에 너무나도 선명한 음성이 녹음되어 있었거든요. 조수석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에 이어 평소엔 들어본 적도 없는 남편의 징그러운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찍고 나왔습니다. 왔어. 기다리느라 목 빠진 줄 알았네. 아휴, 남편 눈치 보느라 힘들었다니까요. 아주버님, 오늘은 어디로 갈 거예요? 저번에 말한 거기, 청주 외곽에 새로 생긴 무인텔. 거기 시설 좋다더라. 차 안을 비추는 카메라는 없었지만 좁은 밀실에서 질척하게 살이 부딪히는 소리. 동서가 콧소리를 내며 깨르르 웃는 소리가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짐승 같은 두 인간이 조수석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소리만으로도 훤히 그려지더군요. 정말 토가 쏠렸습니다. 아주버님, 근데 형님이 눈치챈 거 아니야?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걔가 뭘 알아. 10년 동안 집구석에서 똥오줌이나 받아내더니 머리가 다 굳어버렸는데. 그냥 갱년기약이나 좀 먹이고 병원 보낸다고 겁주면 아무 소리도 못해. 걱정 마. 남편의 그 말. 걔가 뭘 알아? 머리가 굳어버렸는데. 스피커로 생생하게 울려 퍼지는 그 음성이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10년입니다. 치매 걸린 시아버지와 중풍으로 누운 시어머니를 수발들며 제 인생을 바친 시간이 10년이에요. 남편이 밖에서 전무 소리 들으며 어깨 펴고 다닐 수 있게 제가 그 집의 온갖 굳은 일을 다 도맡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의 대가가 고작 머리가 돌처럼 굳은 여자라니 정말 기가 찼죠.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모니터 속 전방 영상에 캐슬 무인텔이라는 화려한 네온사인 간판이 잡혔습니다. 차가 으슥한 주차장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멈춰 섰죠. 덜컥 하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장면은 제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차 앞을 가로질러 모텔 입구로 걸어가던 두 사람이 블랙박스 카메라 정면에 고스란히 찍힌 겁니다. 방으로 걸어가는 그 잠깐을 못 참고 남편이 동서의 허리를 휘어잡더군요. 동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남편 목에 팔을 두르더니 두 사람이 짐승처럼 엉겨붙어 격렬하게 입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동서의 입술에는 아까 차 안에서 급하게 발랐을 그 새빨간 입생로랑 립스틱이 칠해져 있었죠. 남편의 턱선과 동서의 뺨 주위로 그 빨간 립스틱이 지저분하게 번지고 뭉개지는 모습이 카메라 렌즈에 아주 적나라하게 잡혔습니다. 립스틱이 뭉개진 이유, 그 역겨운 진실이 완벽하게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라 눈물이 마를 정도였습니다. 저는 사장님에게 부탁해 그 영상을 제 휴대폰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동서가 모텔 주차장에서 추잡하게 뒤엉켜 있는 그 모습들을, 입술이 시뻘겋게 번진 그 결정적인 스틸컷들을 전부 캡처해 두었죠. 그날 저녁 저희 집 거실에서는 또 한 번의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정신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며 소집한 자리였죠. 거실에는 시어머니, 시동생, 그리고 남편과 동서 유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찻잔을 홀짝이며 저를 쏘아봤고 남편은 제 옆에서 제 손을 잡으며 다정한 남편 연기를 하고 있었죠. 지윤아, 내일 아침에 내가 예약한 병원 가기로 했지? 가서 상담 잘 받고 약도 좀 타와. 다 당신 위해서 그러는 거야. 남편의 그 가증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잡힌 손을 강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죠. 어머님, 그리고 강석 씨, 제가 병원에 가기 전에 보여드릴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머리가 굳어져서 그런지 자꾸 환상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같이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시댁 식구들이 다 들어가 있는 최신의 가족 단체 톡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복구한 블랙박스 영상의 스틸컷과 무인텔 결제 내역 캡처본을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카톡, 카톡, 카톡.
거실 안에 연달아 울리는 카톡 알림 소리. 시어머니가 돋보기를 고쳐 쓰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시동생도 그리고 남편과 동서 유리도 동시에 휴대폰을 들었죠.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니, 정적이 아니라 거실 안의 공기가 통째로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서로를 탐닉하던 남편과 동서의 모습이, 그리고 선명한 무인텔 상호명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제일 먼저 비명을 지른 건 동서 유리였습니다. 이게 뭐야? 형님, 이거 조작이죠? 어디서 이런 가짜 사진을 가져와서 난리예요. 유리는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 던졌습니다. 하지만 남편 최강석은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 있었죠. 그때 멍하니 화면을 들여다보던 시동생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바닥에 나동그라진 유리의 휴대폰과 제 남편을 번갈아 향하더니 순식간에 눈이 핏발로 붉어졌죠. 이거 뭐야? 형, 이거 진짜야? 아니지? 하지만 남편 최강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말이 없었죠. 시동생 민석 씨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야, 배유리, 너 지난주 화요일에 친정 간다며. 근데 우리 형이랑 무인텔을 가? 형이 인간이야? 지 동생 마누라를 건드려? 시동생 민석 씨는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단숨에 남편의 멱살을 틀어주었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죠.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두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강석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남편은 동생에게 멱살을 잡힌 채로 제 무릎을 잡으며 매달리더군요. 여보, 지은아, 이건 오해야. 그게 아니라 내가 그날 너무 힘들어서 유리가 위로해준다고 해서 잠깐 쉬러 간 건데. 위로? 무인텔에서 78,000원어치 위로를 받았니? 내 20년 결혼 생활, 10년 세월을 똥오줌 받아내며 버티게 한 대가가 네 동생 마누라랑 뒹구는 거였어?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동생의 주먹이 남편의 얼굴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팍! 위로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 더러운 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개만도 못한 새끼야. 시동생의 자비 없는 주먹에 우당탕 소리와 함께 남편이 거실 테이블 위로 엎어졌습니다. 놀란 동서가 비명을 지르며 말리려 들었고 두 형제가 바닥을 뒹굴며 집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엉망진창으로 엉켜 싸우는 아들들을 보며 사색이 되던 시어머니가 벼랑간 제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제 뺨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짝!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강한 충격이었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냄새가 났죠. 저는 멍한 눈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며 제게 손가락질을 하더군요. 이 독한 년! 어디서 감히 집안 망신을 시키려고 이따위 사진을 뿌려? 사내 놈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조용히 덮어두면 될 걸 네가 이를 키워? 기어코 형제끼리 피를 보게 만들어? 네가 그러고도 우리 집 며느리냐? 시어머니의 반응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들의 외도를 꾸짖기는커녕 형제 싸움이 난 이 사단의 원흉을 온전히 저로 몰며 뺨을 때린 겁니다. 남편은 코피를 흘리며 시어머니 뒤로 숨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동서는 그 틈을 타 시어머니 등 뒤에 붙어서서 형님이 사람을 스토킹한 거다라며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터진 입술을 닦으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뺨을 때린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죠. 제 눈빛이 얼마나 서늘했는지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도 움찔하며 뒷걸음질을 치더군요. 어머님, 방금 그 뺨 제 10년 봉사에 대한 퇴직금으로 받을게요. 그리고 최강석 씨, 배유리 씨, 당신들이 나를 미친 여자로 몰아서 정신병원에 쳐넣으려고 했던 거 가스라이팅 증거들까지 다 모아놨어. 이제 법원에서 봐요. 아 참, 그리고 동서 쇼핑몰 게시판에도 이 사진들 올라가면 손님들이 참 좋아하겠다. 그치?
저는 두 형제가 나뒹굴어 난장판이 된 거실 한가운데서 테이블 위에 떨어져 있던 그 빨간 립스틱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제 입술에 아주 진하게 뭉개질 정도로 꾹 눌러 발랐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피를 흘리는 귀신 같았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해 보였습니다. 이게 끝인 줄 알지? 아니, 이제부터 시작이야. 당신들이 나한테 했던 거 하나도 빠짐없이 돌려줄 테니까 기대해.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곡소리와 두 형제가 엉겨붙어 싸우는 소리, 동서의 비명이 엉망진창으로 섞여 들려왔지만 제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가슴 속은 이제야 비로소 얼음이 녹아내리는 듯 시원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제 차를 몰고 1시간 거리에 있는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1시가 훌쩍 넘은 시간, 짐가방 하나 없이 터진 입술로 나타난 제 꼴을 보고 친정 부모님은 기함하셨죠. 자초지종을 들으신 친정아버지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실 뻔했고 엄마는 제 부은 뺨을 어루만지며 밤새 오열하셨습니다. 그렇게 동이 트고 아침 7시쯤 되었을까요? 친정집 현관문이 부서져라 쾅쾅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가 문을 열어주자마자 남편 강석 씨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더군요. 밤새 형제끼리 치고받고 싸웠는지 그 인간 꼴이 말도 아니었습니다. 셔츠는 다 찢어지고 얼굴은 멍투성이었죠.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거실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지윤아, 내가 잠시 미쳤었어. 딱 한 번, 정말 딱 한 번 실수한 거야. 유리가 자꾸 꼬리치면서 들러붙는데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 어젯밤까지만 해도 저를 갱년기 걸린 미친 여자 취급하며 소리치던 인간이 이제는 유리 씨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겁하고 찌질한 모습에 헛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제가 팔짱을 끼고 차갑게 내려다보자 남편이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당신 이대로 가면 우리 집은 어떻게 해? 아버지 어머니 수발은 누가 들고 나 밖에서 일하는 건 누가 챙겨?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응? 당장 우리 엄마 아침밥은 누가 차리냐고. 결국 그거였어요. 이 남자가 헐레벌떡 친정까지 쫓아와 무릎을 꿇고 비는 이유는 제가 떠나면 당장 자기 부모 똥오줌 받아낼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기적이고 뻔뻔한 본심에 제가 입을 열기도 전이었어요. 이 호로 자식아! 갑자기 벼락 같은 고함 소리와 함께 친정아버지가 씩씩거리며 부엌에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아버지의 손에는 싱크대에 있던 커다란 양은 주전자가 들려 있었죠. 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그 단단한 주전자로 남편의 머리통을 사정없이 후려치셨습니다. 깡! 얼마나 세게 내리치셨는지 아주 경쾌한 쇳소리와 함께 푹 찌그러진 주전자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쥐고 뒹구는 남편을 향해 아버지는 분통을 터뜨리며 삿대질을 하셨죠. 내 귀한 딸내미를 10년 동안 너희 집안 파출부처럼 부려먹은 것도 모자라서 어디서 동생 마누라랑 바람을 피우고 적반하장으로 지어미를 시켜서 애 뺨을 쳐? 내 딸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며 데려간 놈이 당장 지 부모 똥 치워줄 사람 없으니까 여기까지 기어들어와? 당장 내 집에서 안 나가? 내 손에 죽기 전에 썩 꺼져!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머리통에 혹이 난 채로 싹싹 비는 남편을 향해 저는 아주 나지막하고 서늘하게 말해줬습니다. 들었지? 아버님 어머님 수발? 당신이 직접 해. 네가 그렇게 죽고 못 사는 배유리 그년이랑 번갈아가며 씻기고 입히면 되겠네. 내 10년 퇴직금은 법원에서 계산하자. 어제 너네 엄마한테 뺨 맞은 것까지 다 포함해서. 남편은 씩씩거리는 친정아버지의 기세에 눌려 결국 도망치듯 쫓겨났습니다. 저는 곧바로 근처 병원에 가서 뺨 맞은 상처로 진단서를 떼고 변호사 사무실로 직행했습니다. 사설 업체에서 살려낸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과 선명한 무인텔 결제 내역,
그리고 시어머니의 폭행 진단서까지 책상 위에 올려놓자 변호사님도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증거가 너무 명백해서 이혼은 물론이고 시어머니의 폭행과 상간녀 소송까지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끌고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건 동서 배유리에 대한 청구서였습니다. 소장을 접수하자마자 저는 동서가 운영하는 의류 쇼핑몰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유리는 그날 아침에도 아무 일 없다는 듯 로맨틱 홀리데이 원피스라며 자기 사진을 올려놓았더군요. 저는 상품 문의 게시판에 글을 남겼습니다. 사장님, 이 원피스 입으면 아주버님 차 조수석에서 립스틱 바르기 편한가요? 지난주 화요일 무인텔 가실 때 입었던 그 옷 같은데 핏이 참 좋네요. 아, 잃어버리셨다는 입생로랑 45번 립스틱은 상간녀 소송장과 함께 댁으로 퀵 보냈으니 꼭 확인 부탁드려요. 글을 올린 지 10분도 안 되어서 삭제당했지만 제가 누굽니까? 이미 그 화면을 캡처해서 유리가 제일 공들여 활동하던 지역 맘카페와 SNS에 다 뿌려버렸죠. 평소 젊고 돈 많은 시댁사랑 독차지하는 며느리 코스프레를 하던 애였기에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삽시간에 조회수가 폭발하고 댓글이 수백 개씩 달리더군요. 얼마 안 가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불이 나게 걸려왔습니다. 배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형님 미쳤어요? 나 엿먹이려고 작정했어? 하고 악을 쓰더니 제가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으니까 나중엔 엉엉 울더군요. 형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 쇼핑몰 망하면 끝이에요. 그이가 이 글 보고 집안 다 때려 부수고 난리 났어요. 하지만 제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유리 씨가 립스틱 찾아달라며 난 그냥 유리 씨 물건 잘 챙겨서 소장하고 같이 보내준 죄밖에 없어. 쇼핑몰 환불 처리나 잘해. 그날 이후 유리의 쇼핑몰은 말 그대로 박살이 났습니다. 불륜녀가 파는 옷을 누가 입겠어요. 회원 탈퇴가 줄을 이었고 밀려드는 환불 요구에 결국 며칠 못 가 쇼핑몰은 문을 닫았습니다. 시동생 민석 씨도 분을 참지 못하고 유리를 짐가방 하나만 들려 맨몸으로 쫓아냈다더군요. 위자료는커녕 동네에 얼굴도 못 들고 다닐 처지가 되어 친정으로 야반도주하듯 숨어버렸대요. 남편 강석 씨와 시댁의 몰락도 볼만했습니다. 바른생활 사나이로 포장되어 있던 남편의 실체가 지역 바닥에 쫙 깔렸거든요. 지방 중소기업이라는 게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바닥이잖아요. 회사 임원진 귀에도 이 막장 스캔들이 들어갔고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결국 강석 씨는 전무 자리에서 물러나 변두리 물류창고로 좌천되었습니다. 평생 빳빳하게 넥타이 매고 펜대만 굴리던 인간이 매일 먼지 구덩이에서 박스를 나른다 생각하니 그렇게 고소할 수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떠난 시댁은 그야말로 지옥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꼬장꼬장한 성격을 견디다 못한 간병인들이 줄줄이 일을 그만두었거든요. 한 달 만에 간병인 3명이 도망갔다던가요. 결국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밤마다 시부모님 대소변을 치우고 목욕을 시켜야 했습니다. 가끔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오곤 해요. 한 번은 무심코 받았더니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엉엉 우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아, 내가 죽일 년이다. 내가 귀신이 씌었었나 보다. 네 시애비 욕창이 심해져서 뼈가 다 보인다. 제발 한 번만 집에 와다오. 오만방자하게 제 뺨을 후려치던 그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기력 빠진 노인네의 쉰 목소리만 남아있더군요. 저는 네, 수고하세요. 딱 한마디만 남기고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번호를 차단해버렸죠. 그 집 사정은 이제 제 알 바 아니니까요. 본인들이 저지른 죄, 평생 똥기저귀 치우면서 갚아나가야죠. 저는 지난달 남편에게서 넉넉하게 받아낸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을 챙겨 청주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지금은 강원도 속초의 조용한 바닷가 근처에 아주 작은 디저트 카페를 열었어요.
작은 간판에 테이블 3개만 놓인 소박한 공간이지만 문을 열어두면 시원한 파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10년 동안 맡았던 매캐한 한약 냄새와 노인들의 채취 대신 이제 제 주변엔 향긋한 커피 향과 갓 구운 빵 냄새만 가득해요. 저는 이곳에서 생전 처음으로 그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명지윤이라는 이름으로 온전한 제 시간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엔 시내 화장품 매장에 나가서 립스틱을 하나 샀습니다. 익숙한 금색 케이스의 입생로랑. 하지만 이번엔 그 불길했던 빨간색 45번이 아니라 제 피부톤에 딱 맞는 은은하고 우아한 코랄색으로 골랐어요. 햇살이 비치는 카페 창가에 앉아 거울을 봅니다. 뚜껑을 열고 천천히 제 입술을 채워 바르는데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로션 하나 챙겨 바를 여유도 없이 그저 시댁 식구들 비위 맞추느라 제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거울 속에 비친 저는 생기가 돌고 꽤 매력적인 중년 여성이더라고요. 제 손으로 산 립스틱을 제 입술에 바르는 이 소소한 행위가 이렇게 큰 해방감을 줄 줄은 몰랐습니다. 그 남자의 차 조수석에 떨어져 있던 뭉개진 립스틱. 처음엔 그게 제 가정을 피바다로 만든 불륜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립스틱은 저를 그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탈출시켜준 구명조끼이자 제 삶을 되찾아준 고마운 열쇠였어요. 마침 밖에서 손님이 들어오시네요. 저는 이제 앞치마를 메고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로 저분을 맞이하려 합니다. 제 2번째 인생은 이 코랄빛 입술처럼 따뜻하고 눈부실 테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충북 청주 명지윤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아유, 제 속이 다 뻥 뚫리는 기분이네요. 쓰레기 같은 인연을 미련 없이 끊어내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신 지윤 씨. 속초 앞바다에서 마시는 커피는 얼마나 향긋하고 달콤할까요? 새로 사셨다는 코랄색 립스틱 짙게 바르고 이제는 지윤 씨 본인만을 위해 세상 누구보다 눈부시게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